할렐루야. 예, 쫙 펼쳐져 앉아 계시니까 어디를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될지. 자, 오늘 하여튼 모든 생활 가운데 영육간 정말 강건하시고 절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정말 힘든 일 없도록 잘 조심하시고 또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6.25 전쟁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 6.25 전쟁 발발 70년 되는 해입니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무슨 6.25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느냐 약간 의아할 수도 있어요. 아마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 구절이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오늘 등장하는 유일한 성경 구절이에요. 옛날을 생각하라, 역대 연들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 한 구절이 오늘의 유일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나 6.25 설교를 왜 우리가 필요한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아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들 또 청소년들은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해서 또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느냐? 참 성도는 애국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정말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다니엘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게 된 지금의 이 상황, 이 포로 끌어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민족의 죄와 허물을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대표로 통회자복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또한 에스라 선지자도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온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제일 앞장서서 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 운동이 민족적으로 일어나서 그 민족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성도는 반드시 그 어깨에 나라와 민족을 걸머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보이는 조국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사각오 순교정신으로 일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내 나라도 못 섬기는데, 내 나라도 못 사랑하는데. 그래서 올라온 목사님께서 절대적으로 강조하신 것이 나라가 있어야 내 사업, 내 직장,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나 개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으면은 다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교회되는 평강제일교회는 50년 이상 매주 목요일마다 구국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 예배 때 가게 되면은 다 성도가 일어나죠. 예배 시작하고 나서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통일의 노래를 함께 재창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이제 6.25를 맞이하면은 호국 보훈 웅변 대회를 통해서 전 성도가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 전시실 2층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Forgetfulness leads to exile, while remembrance is the secret of redemptive. 보이세요? 예, 이것의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지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이 말 뭐냐면은 잊어버리게 되면은 영원히 노예고 종이고 포로예요. 잊어버리는 순간. 그러나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되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절대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 출입구에는 유명한 문구인 Forgive but remember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라. 즉 학살당한 600만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는 거예요.
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또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다시 비참한 멸망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유대인의 깊은 민족적인 참회와 깨달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각오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역사를 정확하게 후대에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본문 신명기 32장 7절에 강조한 것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그냥 두루뭉실 옛날 기억하지 말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시대별로 인물별로 정확하게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나간 역사의 가치를 역사라고 있건만 대한민국은, 지금의 우리나라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6.25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는 극히 미미한 상태에 있어요. 6.25 전쟁이 언제 발발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6.25가 남쪽에서 먼저 공격한 북침으로 알고 있는 청소년들도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들, 6.25는 북이 남을 침입한 남침입니까? 아니면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 북침입니까?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당연히 남침이라고 알고 계셔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근거가 뭐예요? 남침이라는 근거가. 잘 보시면요. 그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그 좌경 세력들은 내세우는 근거가 굉장히 그럴싸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좌경화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6.25 남침조차도 이것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 좌경 진보 세력이 내세운 근거가 뭐냐면은 미국이 그 당시에 해방되고 나서 남쪽은 미군이 이제 관리하고 있었고 북쪽은 소련이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도발하도록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여기에 동참했다고 하는 남침 유도서를 또 만들어 가지고 퍼뜨려요. 남침 유도. 그 할 수밖에 없도록. 그 다음에 또 더욱 그럴싸한 것은 뭐냐면요. 6.25 전쟁 전부터, 나기 전부터 이 휴전선, 38선 근처에서 특별히 그 옹진반도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크고 작은 총격전, 싸움, 전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작은 싸움들이 커지고 연장선상에서 이런 대대적인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은 전적인 북한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럴싸하죠. 100% 남침이라는 개념부터 이 진보 세력들은 희석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음모론, 가설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럴 수 있겠구나. 남쪽도 총 쐈으니까 옹진반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북한이 뭔가 막 화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내려올 수 있겠구나. 그럼 남쪽도 책임이 좀 있네. 조금씩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그 틈을 점점 더 벌리게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공산주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6.25 전쟁이 명백한 불법 남침이라는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전포고도 없이 일으킨 불법 남침과 남한의 상황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에 김일성, 그 당시에 38살입니다. 김일성이 새벽 3시에 내각 비상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합니다. 오늘 새벽 1시에 남조선 국방군이
38선을 넘어 공화국을 침공하였다. 인민군은 이를 반격한다.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인 김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6월 25일 04시 국방군을 반격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공격 개시 암호는 폭풍입니다. 무전으로 숫자 224를 타전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때에 여러 이름도 나오고 직위도 나오고 하는데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자, 이 명령을 필두로 해서 전차를 앞세우고 38선 240km를 일제히 넘어서 기습 공격을 감행을 한 겁니다. 새벽 4시. 그리고 3일 만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함락됩니다. 새벽 4시 저수지 툭 터지듯이 북한군이 밀고 들어오는 그날 6월 25일 그날 오전 10시에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당시에 수도극장이라고 하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이후에 스카라 극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수도극장에 영화 애원의 섬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날 개봉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영화 보려고 티켓 사려고 서 있었어요. 언제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서울운동장에서 관객 1만 명이 넘게 모인 가운데에 제3회 전국 대학 축구 선수 대회, 연세대와 고려대의 축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응원하고 있었어요. 6월 25일 오후 1시 서울 시민들이. 이게 바로 6월 25일 서울의 모습입니다. 군대 고위 장교들의 모습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총 육군, 공군, 해군 총참모총장이 최병덕이라는 사람이에요. 최병덕 그 총참모총장 명령으로 그 전날까지 6월 24일까지 북한에 대한 비상 경계령이 내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24일 날 괜찮겠다 해가지고 계엄령이 해제가 됐어요. 경계령이. 그래가지고 해제가 되면서 전방을 지키고 있던 군인 장병들이 비상 경계령 때문에 휴가를 못 나가고 있었어요. 3개월 동안. 근데 6월 24일 날 해제가 되면서 3분의 1이 그날 휴가를 다 나간 거예요. 군인들이. 못 가던 휴가들 다 외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병덕 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지휘관 모두도 24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이제 비상경계령이 끝났으니까 이제 긴장을 풀었잖아요. 저희 6시부터 댄스 파티를 열고 2차로 명동의 카바레에서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고 어떤 장교들은 새벽 2시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여관에 가서 잤습니다. 그 바람에 전쟁이 시작되고 이 고위 장교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지휘계통이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이 어떻게 전쟁이 났는데 지금 이 시간에 영화를 보고 있으며 축구를 보고 있느냐 의아할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일도 몇 분 만에 스마트폰으로 알 수 있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자, 6월 25일 당일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02시, 새벽 2시입니다. 최병덕 그 총참모총장은 아까 댄스 파티하고 술 마시고 같이 했다고 했죠. 캐바레까지 가고 그 다음에 가롤동 자기 총장 공관에 도착해서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집니다. 새벽 4시 공격 암호명 폭풍을 시작으로 북한군이 밀고 내려옵니다. 새벽 5시 10분 춘천 7연대 임부택 연대장이 최병덕 참모총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근데 부관인 라엄광 중위가 지금 참모총장님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못 바꿔드립니다. 나중에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새벽 6시 육군본부 일직사령이 국장들을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대책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술에 취한 국장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참모회의가 열리지 못합니다. 아침 7시 30분 국방부 장관에게 상황이 보고됩니다. 아침 9시 30분 최병덕 참모총장 이제 술 깼습니다. 제7사단장 유재흥 준장의 상황 보고를 듣고 북한의 전면 남침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쟁 시작하고 5시간 30분 후에 아침 10시 10분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에게 북한의 남침을 보고하게 됩니다. 전쟁 시작하고 6시간 10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 시작되고 모든 군대의 총 책임자가 5시간 30분 후에 보고받고, 그것도 술에 취해서 잠자느라 그 보고 못 받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쟁 시작 6시간 후에 보고받는다는 것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이게 6월 25일 남쪽의 적나라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남북한 병력과 무기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병력이 20만 1,050명입니다. 남한은 그 반이에요. 10만 5,752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차는 258대 북한이 가지고 있고, 탱크라고 하죠, 탱크. 남한은 없습니다. 전투기는 북한은 소련제 야크기 211대가 있습니다. 남한은 22대의 연습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사포라고 하는 것이 북한은 552개, 남한은 91개. 자주포 북한은 176개, 남한은 없습니다. 첫 번째 보시듯이 남북한 병력 차이가 2배입니다. 그리고 전투기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연습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광목으로 만든 진짜 비행 연습하는 거예요. 거기다가는요 무기를 하나도 실을 수가 없어요. 기관총도 못 달아요. 그 다음에 곡사포라는 게 있죠. 곡사포. 북한은 곡사포가 종류별로 552문, 남한은 91문이라고 하는데 곡사포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 전쟁이 났습니다. 아직 띄우지 마세요. 전쟁이 났을 때에 이제 총 들고 군인들이 막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하느냐? 저쪽 진지가 있으면은 여기 멀리서부터 해서 포를 막 쏘는 거예요. 그쪽 진지에다가 좌표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막 쏴대요. 융단 폭격을 해버려요. 그럼 다 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초토화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육군 보병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곡사포가, 이제 사진 띄워주세요. 저게 곡사포예요. 그죠? 그 뒤에서 군인들이 이만한 포가 있어요. 폭탄을 하나씩 집어넣어요. 그럼 빵 터져요. 그럼 또 하나 집어넣고 빵 쏘는 거예요. 곡사포로 해가지고 저 멀리 한 9마일 전부터 10마일 전부터 해가지고 우리 진지에 다 포격을 해요. 그럼 다 터지죠. 군인들 다 포탄 맞아 죽고. 그 정신없는 그때에 육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남한 곡사포는 105mm 사정거리가 4마일밖에 안 돼요. 북한은 최신식이에요. 2배가 넘는 9마일이에요. 자, 한번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그 당시에 북한이 썼던 소련제 120mm, 122mm 곡사포예요. 다시 말하면은 13km, 9마일 전부터 우리 진지를 숙대판 만드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91번 도로로 X7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곡사포가 어디 있냐? 저 16번 X길이 있죠? 16번 X에서부터 이 교회를 향해서 곡사포를 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고 난리 나요. 근데 우리나라 곡사포는 반밖에 안 돼요. 곡사포 들고 저쪽 진지 쏘야지 하고 들고 가다가 그 곡사포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은 자주포가 176개, 남한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주포는 뭐냐라고 할 때에 아까 보였던 그 곡사포 있죠? 움직이는 곡사포예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그 당시에 소련제 SU-76이라고 하는 자주포예요. 앞에 포신이 있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곡사포를 산을 넘거나 강을 건널 때는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군인들 끌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렇게 밑에다가 바퀴를 달은 거예요. 곡사포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끌 필요 없이 그냥 아무데나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움직여서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빵빵 쏴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움직이는 곡사포를 자주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이고 강이고 상관없이 어디서든 포를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악 지형에 잘 맞는 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실제 그 당시에 썼던 그 자주포예요. 북한은 저런 움직이는 곡사포가 176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신식 무기 그렇게 다 갖추고 북한은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전차, 흔히 말하는 탱크입니다. 어떻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될 수 있었느냐? 바로 전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소련제 T-34 전차는 괴물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전차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전차. 탱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탱크라는 게 저거예요. 아까 자주포라고 하는 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근데 탱크는 저거는 머리가 돌아가요. 이렇게 360도 쭉 돌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김형필, 그 당시 1등 중사라고 하는 분의 증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그분 말 한 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탱크라는 건 알지만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땐 몰랐던 거요. 대가리가 돌아가는 것도 몰랐어 우리는. 거기다 대고 쏘라는 거지. 쇳덩이에다 대고 기관총을 쏘라는 거야. 그러니까 딱 서니까 저거 망가진 줄 알았지 우리는. 근데 대가리가 뺑 돌더니 우리 있는 대로 쾅 쏘니 기관총이 훌쩍 날아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탱크를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쇳덩어리한테 총을 막 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쐈죠. 그랬더니 안 움직여요? 죽은 줄 알았지. 그랬더니 뭐예요? 대가리, 그러니까 탱크 머리가 삥 돌더니 우리한테 포를 쏘는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증언들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차를 향해 57mm 대전차 포탄을 연속적으로 명중시키니까 연기가 자욱하면서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뛰어나와 전차가 파괴됐다 하면서 감격의 환호를 올렸는데, 먼지가 걷히고 저게 전차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탱크가 막강하고 안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와 하는 함성 소리가 울리며 70여 명의 장병들이 전차를 향해 일제히 돌진하는 장렬한 광경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어쩌자고 맨몸으로 철갑 탱크 앞으로 달려드는가. 괴성이 절로 흘러나왔다. 그들은 기관총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전차에 기어올라 포탑 뚜껑 안으로 수류탄을 집어넣고, 어떤 병사들은 포탑이 열리지 않자 길게 뻗은 포구에 수류탄을 넣으려고 포신에 동동 매달리고 있었다. 어떤 병사는 전차의 눈 역할을 하는 잔망경에 진흙을 문질러 방향을 잃게 만들었다. 이렇게 전차에 올라간 모두는 기관총에 맞거나 바퀴에 깔려 죽거나 수류탄 터질 때 함께 죽음을 맞게 된다. 이렇게 육탄으로 수십 명의 목숨과 바꿔 파괴시킨 전차가 한두 대이다. 수류탄도 없는 상황에서는 화염병 있죠? 병에다 기름 넣어가지고 불 붙여서 하는 거.
그거 던졌어요. 그거 하나 던지고 밖에 깔려 죽고 맞아 죽고. 이런 전차가 남한에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전차 258대는 말 그대로 괴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탱크를 싸워봤던 군인들은 탱크가 땅을 울리며 다가오기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고 기겁을 합니다. 이걸 세울 수 있는 무기가 남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그대로 밀고 내려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절대적인 무기의 열세 상황에서 남한이 북한을 먼저 공격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전쟁 시작하고 서울 점령할 때까지 3일 동안 6개 사단 44,000명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3일 만에. 아까 전체 남한 군인이 1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44,000명이 3일 만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러시아 외교 문서가 남침의 증거입니다. 1994년 6월 2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전달한 외교 문서가 있습니다. 뭐냐? 스탈린이 남침을 승인하는 극비 문서라는 거예요. 그 문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0년 1월 17일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에게 군사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보고서를 준비해서 스탈린에게 갑니다. 어떤 계획이냐? 8월 15일, 광복절이죠? 8월 15일에 해방 5주년 기념대회를 부산에서 열기 위해 하루에 10km씩 전진해서 50일이면은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 철저히 계산해 가지고 8월 15일 날 부산에 도착하려면은 50일 전, 그래서 6월 말로 D-Day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1950년 2월 9일 스탈린으로부터 허락이 떨어지고 대대적인 군사 물자 지원과 무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투기, 전차, 자주포 다 공급받아요. 그 다음에 1950년 5월 13일 김일성과 박헌영이 이제 중국으로 나갑니다. 중국으로 방문해서 모택동에게 남조선 해방 계획과 스탈린이 허락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모택동이 스탈린이 허락했다고 하는 사실 확인을 가져와라 해요. 그래서 1950년 5월 14일 스탈린이, 그 다음 날이죠. 5월 13일 갖고 14일 날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전문을 보내요. 전신이라고 하죠. 전문을 보내서 사실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택동도 김일성의 남침 계획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3국 간, 그 당시 소련과 북한과 중국 3국이 동의한 내용이 뭐냐? 소련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이 물밑으로 무기와 물자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을 하는 것은 북한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한을 돕기 위해서 미군이 참전하게 되면은 소련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얼마 전까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소련이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함께 전쟁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한편이었거든요. 같이. 그래서 소련은 참전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여차해서 왔을 때에. 그래서 만일 미국이 남한을 돕기 위해서 온다라고 할 때 누가 나가느냐? 중국이 나가라는 거예요. 3국 간에 맺어진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소련은 모든 전쟁 물자 담당, 북한은 실제 전쟁을 도발하는 것, 여차할 경우에 중국이 뒤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 철저한 준비를 한 것이 이 외교 문서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25가 북침입니까?
이것은 북침이냐 남침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의 부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쟁 개시 후 속절없이 밟히고 밀려서 전 남한 국토의 80%가 점령을 당했습니다. 수도도 옮기게 돼요. 서울이 수도였죠? 밀리다 보니까 6월 달에는 대전이 수도였어요. 임시 수도. 더 밀려 내려갔어요. 7월 달에는 대구가 수도가 됐어요. 더 밀려서 8월 달에는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낙동강 방어선 하나만 남은 상황입니다. 자, 그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밀렸죠? 이제 어디만 남았어요? 제 오른쪽 하단 부산이 있는 그 지역만 남고 나머지를 다 점령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상황이고 그저 바람 한번 마지막으로 불면은 꺼지는 그런 1950년 상황입니다. 9월 달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9월 15일 새벽 6시 30분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아까 낙동강 방어선에서 그대로 다시 올라간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맥아더 장군은 어떤 작전을 폈냐면요. 자,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세요? 부산과 그다음 또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함대들을 모아서 인천 쪽, 서울 있는 인천 쪽으로 들어가서 허리를 찔러버린 거예요. 북한의 중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끊게 되면은 뒤에 보급로, 식량이나 물자를 지원한 보급로를 중간에 끊어버리게 되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북한군들이. 그래서 이런 모험적인 이 작전을 맥아더 장군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그 당시에 이 작전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라고 했어요. 왜냐? 서해 바다는요, 물이 얕아요. 그래서 일반 배가 아니고 군함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조수간만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한번 물 빠지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얕은 물에 어떻게 군함이 정박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작전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 할 때에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만조 때가 인천은 한 달 중에서 3일 제일 많이 들어요. 3일. 그것도 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 한 달 중에 3일, 그 중에 3시간밖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형도 좁아서 군함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성공 확률을 군사 전문가가 그 당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5,000분의 1이에요. 5,000분의 1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자,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의사가 이거 수술밖에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래요? 그럼 수술 성공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에 확률이 의사가 하는 말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0.02%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래요? 0.02%래요. 수술 성공 확률이. 하실래요, 여러분들? 수술 성공 확률이 반반이라고도 해도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할 텐데 성공 확률이 0.02%예요. 그래서 모든 미국의 합참에서도 반대하고 관계자들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건 실패한다. 괜히 갔다가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맥아더 장군이 정말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그 사람들 설득을 하고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설에 군 관계자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이 모험을 감행하기로 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군들을 앞뒤로 가두는 상황이 되면서 전쟁의 전세가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천 상륙작전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이것이 가상도예요. 저렇게 인천에 큰 항공모함이나 함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렇게. 근데 저게 물이 없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조수 간만에 차가 많고 또 얕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건 실제 메가드 장군이랑 군 관계자들이 물 내려서 들어오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요, 모든 배들이 지금 물 위에 떠 있죠. 진흙탕 위에. 그죠? 만조 때에 들어와가지고 물 빠지고 나니까 지금 배들이 다 땅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얹혀져 있는 거예요. 저것이 인천에서 이 작전이 성공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물이 너무 얕아서. 그래서 5,000분의 1밖에 성공 확률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세계사에서도 1차, 2차 세계대전 다음으로 세 번째 비참한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3년 내의 사망자 수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치예요. 우리 젊은 군인들이 13만 7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남한 병력이 10만 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13만 7천이냐? 왜냐? 학도병들. 그 당시 한창 학교에서 공부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군인이 없다고 그러니까 징집돼가지고 가서 총 한 방 쏘지도 못하는 가운데 나간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 13만 7천 명 중에는 학도병들도 포함이 된 거예요. 또한 유엔군이 4만 명이 죽었고 그 중에 미군이 3만 6천 명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피를 뿌리며 죽어갔습니다. 미군 부상자가 9만 명이고 실종자가 8천 명입니다. 우린 이처럼 나라를 지키며 이름 없이 죽어간 숭고한 그 희생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967명의 유대인 저항군들이 베인 야일 장군의 지도하에 밀리고 밀려서 천연 요새라고 하는 마사다에 들어가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3년간을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 로마 제10군단에 의해서 마사다 성은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때 벤 야일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결코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우리가 목숨이 아깝다는 이유로 로마인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식량은 그냥 남겨둡시다. 우리가 자결한 것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자유의 열망 때문이었다는 것을 만방에 과시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힌 10명이 전부를 죽입니다. 957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10명 가운데 제비 뽑아서 한 명이 9명을 죽입니다. 그 마지막 한 명도 스스로 자결합니다. 이 내용을 그 당시 지하 동굴에 숨어있던 여자 노인 5명의 어린아이가 후세에 증언을 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967명은 유대인의 거룩한 민족 혼을 간직한 채 장렬하게 자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최후의 1인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죽어간 마사다의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신병 군인들의 훈련 마지막 장소로 마사다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 과정에서 모두가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합니다. 마사다는 이제 2번 다시 함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마사다의
967명의 희생을 숭고하게 기리며 잊지 않듯이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6.25 전쟁 속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름 석자도 남기지 못하고 죽어간 그 수많은 순국 선녀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괴물 같은 탱크 한 대를 파괴하기 위해서 수십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들다가 기관총에 맞아 죽고 탱크 바퀴에 깔려서 죽고 수류탄을 들고 함께 죽고 그것마저 없으면 화염병을 들고 몸을 던졌던 이름 없는 그 군인들 나이를 따지고 보면은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자녀들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또 지금의 우리가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의 터 위에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중심으로부터 감사하고 또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기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째를 저희들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70년이 흐르고 흘러 정말 이 6.25 전쟁이 먼 옛날 이야기 같고 정말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이 생각될까 두렵습니다. 과거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 하였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 아비와 어른들에게 반드시 물어보라. 이 말씀은 단지 성경 역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역사 속에도 해당되는 말인 줄 믿사오매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특별히 우리 모든 자라는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의 이 부강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름도 없이 나라를 위해 죽어간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을 저들 잊지 않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피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인 줄 압니다. 그들의 희생의 터 위에 지금의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늘 마음에 품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젊은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조국 대한민국 지금도 많은 이념의 대립 가운데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 이 나라가 어찌 될고 정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고 정말 암담한 생각이 드는 가운데 들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늘 부르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셨사오매 이 말씀 한마디 의지하여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또한 이 조국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 남김없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정말 늘 깨어서 저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